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오늘 무척 추워졌습니다. 보미 작가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어요? 목소리 정상적으로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좀 작가님 얼굴이 헬스케 보입니다. 네, 좀 목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시경을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쓸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목이 굉장히 깔깔하고, 상태가 좋지를 않네요. 음, 뭐, 그런데다가, 내시경 한다고 이틀을 굶었더니, 이건 뭐, 네, 말씀드린 대로 약간 턱선이 나온 것 같긴 했습니다만, 빨리 먹어서, 원래 토실토실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요즘은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100분이 훅 넘어가기 때문에 100분 넘으면 시작한다라는 공약을 바로바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네. 오늘의 어, 방송 관련한 제목을 한번 대충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틈새 뉴스인데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미디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할 게 많습니다. 일단 뭐 모든 이슈들이 현재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묻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제 예상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 현재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에 가장 큰 전환기가 오늘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5일, 6일, 길면 8일까지 해가지고 일종의 1차 전환기가 끝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격적으로 환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확산되기 시작한 지가 지금 딱 2주가 된 겁니다. 이거는 만일 이제 초기에 확산 방지를 했거나 바이러스의 이제 추가 유출자가 없었고 인대인 감염이 어느 정도 제어됐다고 하면 기존에 걸렸던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확진자들의 증상들이 가라앉고 그리고 추가 확진자들의 발생이 이제 저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1차로 이제 퍼져나간 사람들, 1차 감염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병증을 안고 끝낼 때가 된 거고, 자, 이 사람들이 슈퍼 스프레드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확산시켜가지고 이거를 막 수십만이 감염될 수 있는 사태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숫자가 유지되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마무리가 되느냐는 고비가 오늘부터 약 5일 안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태 내에서 앞으로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계속 사망자는 나오겠지만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하면 이 바이러스는 뭐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까지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대적인 확산이 확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대로 지금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어떤 뭐 감염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숫자적인 면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증상들 그리고 확진 과정 등에 드러나고 있는 몇몇 가지 의혹들을 다시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정리해드리는 5대 의혹을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대 의혹은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정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그거야. 우한이란 명칭을 이제 뭐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자꾸 댓글이 올라오니까요. 아니, 댓글이 올라온 게 아니라 옛날 메르스는 중동 바이러스라고 지들이 만들어서 붙였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이거를 뭐 무한을 쓰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특별한 차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다른 나라의 그 미디어들을 보게 되면 이걸 차이나 발이라고 안 쓰더라고, 오히려 차이나가 그 더 크게 대엽적으로 표현하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뭐 너무 멘트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잖아. 그들이 가해자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원래 있는 이 연구소의 이름입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이게 지네들이 만든 제대로 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연구소의 미스테리한 설립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종의 의혹이 조금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을 1번 의혹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이 연구소가 하나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요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과학원에서 만든 우한 병동 연구소라는 게 있고요. 우한 국가생물안전실험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연구기관이 같은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이 연구기관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연구 매체들 자체가 사실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건 2003년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프랑스의 기술을 받아와 가지고 4급 그 미생물 연구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이 시기냐면 2003년도에 사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중국이.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분석하고 뭐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느껴서 2003년부터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프랑스가 그 중국에 전해주면서 니네들이 이거를 그 무기로 전용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12년이 걸렸다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한 국가생명안전실험실이라고는 실험실 형태 연구소가 따로 있고 2015년에 별도로 중국 과학원에서 우한 병동연구소라 그래갖고 전문적인 이른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인류에 위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바이러스 기관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종의 뭐, 뭐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병, 에볼라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이런 류의 실제적으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균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별도의 연구소가 따로 있었고 이 연구소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의혹들을 이제 다시 추가로 내세우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연구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만들어진 건 국가생물안전실험실이에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이 건강과 농업 발전, 공공 안전을 위해서 이걸 만든다라고 이게 이제 설립 목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접촉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이 우한 미생물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박사와 같이 이 DHA를 일종의 이제 유산균으로 접종해가지고 양산하는 거를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작하고 있는 것들 중에 바이오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전 관리 없이 이렇게 그냥 바이러스를 접종시키고 붙이는 기술은 좋지만 그 끼워 맞추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이에 대한 그 후속 실험이라든지 안전성의 실험이 좀 미비하구나라는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똑같이 드러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동물과 바이러스에 대한 특히 이제 박쥐종에 대한 그 바이러스 연구를 이 연구소 실험실에서 직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한 생물안정 실험실. 그러니까 지금 박쥐에서 전파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의혹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애초부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직접 사스 이후에 연구하기 시작한 흔적이 나왔다는 거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류보다도 훨씬 더 수명이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생명의 시작을 뭐 3억 5천만 년 전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바이러스는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보다 훨씬 오래 생존을 해왔던 바이러스고 인류하고 같이 생존한 기간이 뭐 길게 잡으면 500만 년, 뭐 짧게 잡으면 200만 년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바이러스가 유독했었고 정말 이렇게 강력한 독성이 있다고 치면 그 500만 년의 기간 동안 아마 인류를 몇 번이고 멸종을 시켜도 될 정도로 이 바이러스의 역사는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직접적인 감염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감염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사망자를 만들어낸 사례가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요. 특히 감기 바이러스와 연관돼 있는 네 종류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2003년에 사스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3억 년 동안 있었지만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처음 죽인 게 2003년이고 그게 중국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사스에서도 중국인의 피해만 엄청났었고 외국인의 피해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독감은 이 사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공염으로 전달되는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사망자를 내는 바이러스가 아니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종이었다는 겁니다. 홍콩 독감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가 아니죠. 자, 코로노라 그러면. 네. 그래서 2003년도에 사스가 대유행을 했고 2012년도에 메르스가 처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고병원성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딱 4종이 신고되고 있는데 이번에 네 번째 종인 이른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의심을 받는 또 하나의 의혹은 뭐냐면 기존의 바이러스가 가지지 않은 두 가지의 감염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감기처럼 잘 옮겨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일종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이유는 그 안에 폐렴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발병 인자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스에서 처음 나타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스를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변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스의 출현 때부터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스는 중국인만 죽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스에 대한 연구가 절절했었고 절실했었고 그래서 이 사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한 실험실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한 실험실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설립 목적이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미생물 관련한 거는 건강과 농업 발전과 공공 안전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맹독성 이른바 우한 병동 연구소가 만들어진 2015년 1월 이후에는 여기에 무슨 항목이 추가가 되냐면 전략적 수요를 위해서 이거를 운영한다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바이러스를 전략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아이템이 추가로 생긴다는 거죠. 바이러스를 전략으로 뭘 이용할까요? 저는 이거를 생물 무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물 무기 형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미 하고 있었고 이게 2015년부터니까 지금부터 약 5년 전부터 이런 코로나 계열을 비롯한 다양한 병원군 바이러스를 복합하는 기술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성 질병 감염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왜 옮는지, 사스가 왜 사람을 죽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바이러스의 감염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신형 감염체인 박쥐와의
연관 관계를 감시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이 바이러스를 중국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혹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지금 4등급 수준의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연구소를 중국 안에 2025년까지 7개의 연구소를 더 만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의혹이 생겨나는 거죠. 우한 연구소에서 지금 7개를 만들려고 하면 어딘가는 짓고 있거나 뭐 지어서 완성이 되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2025년 7개를 한꺼번에 1, 2, 3, 4, 5, 6, 7 하고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어딘가에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그러한 만들어진 연구소의 일종의 샘플이라든지 연구용 소재를 이송하는 과정 중에 우한 연구소에서 빠져나와서 이송하는 과정 중에 이게 혹시라도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의혹까지 이제 조금 연역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복합적으로 좀 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감기처럼 옮겨가는데 옮은 뒤에 사람을 죽이는 메커니즘은 폐렴으로 이게 전이가 돼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폐렴으로 전이를 해서 옮겨가는 독성을 발휘하는 이 부분에 VHI 바이러스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연구팀에서 이번에 바이러스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자, 1번,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다. 유전자 조작이 가해졌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이렇게 폐렴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가 HIV-1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HIV-1이 뭐냐면요.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에이즈.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망할 때 보면 주로 폐렴으로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게 이제 감기처럼 앓고 끝나고 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다시 HIV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폐렴. 그러니까 HIV가 이제 면역이 아무것도 안 듣는 증상이잖아요. 선천성, 후천성 면역 결핍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들어가고 이게 폐렴으로 옮겨가게 되면 어떠한 종류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바이러스가 에이즈의 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기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규정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에이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관계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체액 교환, 혈액 교환을 통해서 옮겨지는 게 전염성이 매우 떨어지는 바이러스였지만 걸리면 거의 사망률이 100%에 가까운 언젠가는 죽는 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감기 바이러스와 결합됐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일 수 있다. 왜 이렇게 오늘 말이 헷갈리죠? 네.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밝혀진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에서 퍼졌고 현재 중국 사람만이 전체적으로 다 사망하고 있는 매우 형태를 이해하기 힘든 바이러스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의혹은 이 바이러스의 감염력, 전파력, 치사율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치사율이나 전파율이 제대로 나오려고 하면 중국 정부가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밝혀줘야 됩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초창기 때 1월 말에 발표한 거 말고는 2월 들어서는 제대로 된 수치를 전부 이제 안 내놓고 있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일종의 통계치 내지는 언론이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10만이 넘었단 말도 있고, 뭐 40만이 넘었단 말도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도 만여 명 정도의 감염자와 200명이 넘는 수준의 사망자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전파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면요. WHO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환자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그 사람 수, 그러니까 내가 환자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주변에 옮길 수 있는 환자 숫자를 1.4에서 2.5명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 왜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인 통계로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 병 자체, 이 바이러스 자체가 가진 전파력, 그러니까 확산력이죠. 내가 재채기를 하거나, 또는 뭐 내가 어디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그 전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확산력이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재채기나 뭐 이런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순식간에 주변에 10m 이상, 17m까지 이 침이라든지 이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걸려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전파력이 높은 건데, 이게 한 1.4에서 2.5 정도 된다면 굉장히 근접거리에서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면 전파가 안 된다라고 WHO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르스가 한 0.5명에서 0.9명, 한 명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대유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는 2명에서 5명까지 이게 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스는 거의 독감하고 같은 수준의 전파력을 가졌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파력은 사스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 일상생활의 접촉만으로 전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한다든지, 예, 또 내가 그 쓰던 수건이라든지 뭐 컵 같은 거를 공유했을 때, 이런 일상생활 안에서의 지역 감염, 그러니까 환자랑 같은 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전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일본의 경우 같이 같은 버스에 탑승한 승무원과 기사를 전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대화를 나누거나 둘이 접촉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전파가 안 돼야 되는데, 이러한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의혹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전염 수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확진자의 숫자가 우한을 직접 들려서, 그러니까 우한에 살았거나 우한을 통과해가지고 병을 얻었던 사람하고의 숫자 차이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환자 98%는 우한에 직접적으로 갔던 사람들이고, 또는 우한을 빠져나와, 그러니까 우한에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2차 감염이 된 사례는 2%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치면 0.0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파율이. 걸린 사람은 100명인데 걸린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재감염이 된 얘는 현재 2%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멍구리 여신님이 일본 감염자 더 많아요. 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언론 보도 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일본도 상당한 숫자의 감염자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건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많은 감염자가 2차 감염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좀 의혹이 있는 거예요. 비율이 달라.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감염자 숫자가 이미 뭐 1000명을 넘어섰고 10,000명이 넘었을 거다라고 하는 뭐 언론 보도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감염자가 10,000명을 넘었을 거라고요? 네. 왜냐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감염자가? 아니, 이게
감염이지. 아직 증상을 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파를 받은 감염자가 10,000명이 넘을 거다라는 이 일본 내에 자체적인 예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물론 일본에 많이 가긴 갔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900만이 갔기 때문에 많이 가긴 갔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간 숫자를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 지나치게 또 많은 감염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도 약간 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건 뒤에 조금 더 연결을 해보고요. 아무튼 지금 이러한 그 감염 경로라든지 이 감염률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미디어의 발표를 하나도 믿을 게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숫자, 제대로 된 어떤 그 감염 통계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무증상자를 통해서도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역대급 없는 특이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이제 확 터져서 확산 국면에 갔을 때에만 그 숫자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사율입니다. 치사율. 이 병이 걸리면 몇 프로나 죽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잠정적으로 현재 이제 그 치사율을 보게 되면 중국 자료로는 2%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스가 한 10% 정도 죽었어요. 감염자 중에. 우리나라 메르스는 35%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감염자나 의심 환자 뭐 이런 중에 이제 양성이 아닌 음성으로 판명되신 분들 말고 실제 양성 환자로 판명돼서 치료를 받던 과정 중에 35%가 죽었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음성 환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숫자를 그 정도 선에서 맞출 수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메르스의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이 된 상태에서 사망자의 비율이 2%다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거의 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 일주가 지났는데. 물론 이제 현재까지는 다 중국인들만 죽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죽은 사람들도 중국인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중국인들만 죽었기 때문에 좀 다른 외국의 경우를 통계로 병합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2%다, 2.1%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기다가 핵심 전파율을 따졌을 때 1차 우한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한 감염자를 통해서 2차 감염된 거는 2%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진자로 판명된 중에 현재 사망자는 2%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2%가 높은 거냐 아니냐라고 말하고 보면 높은 건 맞습니다. 왜냐면 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제가 댓글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댓글을 그걸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8만 명씩 죽는데 그 정도 방역이 잘 된 미국에서도 이 정도 죽는 수치에 비해서 현재 지금 있는 사태를 크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너무 포비아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8만 명이냐? 지금 뭐 8천 명밖에 안 죽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댓글을 달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그 감기 바이러스가 2000년대 후반에 이 코로나랑 비슷하긴 한데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평상적으로 12,000명, 25,000명 이렇게 죽었습니다. 매년요. 그리고 뭐 2014년, 이게 13, 14년 시즌에 45,000이 죽었고 지금 이번 2017년, 18년 시즌에는 실제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미국 독감이요? 네. 그러니까 2017년, 18년 겨울 한철에는 8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 있는 통계 팩트예요. 그래서 지금 올 겨울에 뭐 10,000명이 죽고 있다라는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게 미국 독감인데 이 미국 독감의 치사율은 실제로는 0.2%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면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는 숫자로 따지면 0.2%밖에 안 돼. 우리 1,000만 명 걸려서 그거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치사율이 낮은 것처럼 돼서 별것 아닌 질병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죽은 숫자를 보면 미국 감기가 현재 지금 중국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안에. 근데 미국은 보험 인프라가 다 민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그 어떤 질병은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감기, 저는 이제 병원에 잘 안 가는 타입입니다만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죽는 숫자가 매년 한 3천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이 정, 이 정도 숫자가, 이 정도 숫자가 사망하는 거는 그냥 다반사적인 거고요. 감기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감기로 시작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자체로 해갖고 미국에서 이 정도 죽고 있다는 거는 이건 미국 내에도 굉장히 위험한 감염증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보험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2010년도 이후부터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거가 그전에 보험이 있었고 보험 혜택을 못 받았고 이런 거랑 연관돼서 있다고 치면 시기적인 게 매우 공교롭다는 겁니다. 미국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음모론, 요건 그냥 듣고 지나치세요. 백신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더 커요. 백신을 맞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이번 건하고 크게 중요한 그 연결성이 없으니까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 같은 기간 동안 우한보다도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병원 진찰 받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약국에서 약 사는데도 비용이 진짜 많이 드는데? 그렇죠. 뭐, 감기약을 돈 없이 처방받으려고 하면, 진짜 많이 거의 들어요. 한 60만 원 수준이고요. 감기인데. 구급차를 타고 입원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물어야 되고요. 네. 헬기를 타고 이송이 되게 되면 3억 원 정도의 비용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앰뷸런스 한번 부르는 거는, 집에서 진짜 큰 각오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지금 보험 없는 미국 사람들은 병 들고 그냥 죽어야 돼요. 네. 근데 중국은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나마 보건 의료 꽤 한다고요. 근데 아무튼 뭐 중국 칭찬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아무튼 현재 있는 사태를 너무 포비아로 몰고 갈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한 의혹이 지금 5가지 의혹 하기로 했는데 2가지인데 이렇게 지금 시간이 30분이 넘어가고 있어. 이거 언제 끝내지? 네.